전 세계는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e have to protect our geniuses. We don't have that many of them.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큰 상황인데요. 우리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재 유출의 실태와 방안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홍성민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DLG 안희철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길금희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핵심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전에부터 들려왔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을 떠나는 고급 인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급 인력 취업 이민 비자인 EB-12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5,284명이었는데요. 이 수치상 인도와 중국, 브라질에 이어서 네 번째였지만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10.98명으로 인도와 중국을 10배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나 국내 핵심 인재 해외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인재 유출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떤 의견이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하는 데이터가 미국밖에 없어서 주로 미국을 쓰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다 유학생들도 좋아하고 가장 많이 나가거든요. 그쪽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일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인재 경쟁력 이런 걸 확보하는 조사하는 게 IMD에서 하고 있거든요. 매년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3년에 좀 나아져서 한 60여 개국 중에 43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지금 변호사지만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공계의 친구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딱 느끼는 게 예전에는 제 한 15년 선배, 20년 선배 때는 미국에 박사 따로 유학을 갔다 오더라도 미국 기업에 있지 않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교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국 기업에 와서 뭔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미국의 이제 빅테크 회사들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 연봉이 5억에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교수를 하러 들어오면 뭐 1억에서 한국 대기업이 1억에서 2억 정도 이렇게 준다고 보면 단순히 돈이 모든 게 아니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다거나 또는 한국에 있었던 인재들이 미국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미국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인력 유출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인력 전환도 문제네요. 물리학을 전공하셨는데 변호사가 되셨으니 네? 계속 연구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나 기술 관련한 전문 변호사로 많이 하고 그러시군요. 있기도 합니다. 예, 그걸 아니까.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삼성전자에서도 500명이나 엔비디아로 갔어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사실상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반도체 핵심 인력들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용 플랫폼 링크드인 기준에 따르면 엔비디아 임직원 중 삼성전자 출신은 5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출신 비율은 1.7%에 달했는데요. SK 하이닉스 역시 인력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링크드인에 가입한 엔비디아 임직원 중에 SK 하이닉스 출신은 38명으로 나타났는데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AI 시장이 확대될수록 HBM 등 AI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엔비디아 외 다른 회사로도 계속해서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고급 인력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 핵심 인재라고 할 수 있죠.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은
뭐 누구나 데려가려고 하는 이 도표에도 나오지만 엄청 많이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빠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서로 뺏으려고 전부 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엔비디아처럼 유명하고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근로 조건을 주고 특히 과학기술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조건을 자꾸 제시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자꾸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공계 전문직 중위 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차이가 두세 배가 나요. 우리 한 20년 선배 때는 굉장히 좀 미국에서 박사를 땄어도 거기서 상하는 것보다 한국에 온 게 훨씬 낫다라는 판단도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는 전혀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대우를 잘 해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예컨대 비자 문제나 이런 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미국이나 이런 인재를 좀 최대한 유치하고 싶은 나라들이 대폭적으로 비자 문제 같은 걸 해결해 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한국 인재들이 외국에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이런 인재 유출로 인한 법적 분쟁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계속 꾸준히 있었습니다. 네.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HBM 설계를 담당했던 핵심 인력이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하면서 뭔가 인재 유출 문제가 크게 법적으로 대두된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그 2차 전지 양극재 기술 관련해서 그 퇴직한 연구원이 이제 중국에 있는 회사로 넘어가려고 하면서 이제 징역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네. 있었고요. 그 외에도 OLED 보상회로 기술 관련해서 또 요번에도 퇴사 직전의 연구원이 이제 중국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다가 적발돼서 또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꾸준하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퇴직 전까지 여러 가지 경제적 보상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대우를 많이 못 받다 보니까 퇴직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많이들 이직을 하거나 기술이 유출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업인데 내가 여기서 보장을 못 받으니까 돈 더 준다고 그러고 하는데 거기 왜 못 가게 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따가 제가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법을 만들어서 국가 핵심 기술이라던가 이런 걸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외국에 유출하거나 그 기술을 알고 있는 인재가 외국에 가면은 이제 문제가 되도록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은 평생을 이제 이걸 공부해 갖고 R&D를 해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데 너 해외 가지 마. 또는 너 이거 기술 유출하면 안 돼. 네 지적재산권은 한국에만 갖고 있어야 돼. 라고 하니까 더더욱 불만도 있는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재나 기술 유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걸 또 막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을 쫓아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뒤처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앞으로 치고 나간 기업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거든요. 그걸 뒤에서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인재를 다 데려가니까 다 데려가는 세상이 된 거고 우리나라도 지켜야 되는 세상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는 옛날처럼 추격해서 뭔가를 해내겠다? 이런 것들이 엄청 어려워지는. 인재 유출 우려가 큰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확실히 첨단 분야겠지만. 당연히 그런데 이제 아주 첨단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뺏긴 게 그나마 우리가 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리고 좀 더 발전해 있는 반도체나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특히나 고령 인구가 되고 이래서 약간의 대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은퇴는 다가고 이런 분들을 주로 데려가는 특히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데려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고요. 젊은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래를 위해서 이동하는 그러니까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렇게 더 좋은 나라로 이동하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본인의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이제 대우 받는 정도랄까 그런 부분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이어질 긴 연구 인생에서 현재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아마 다들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떤 우수한 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아마 굉장히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해외에 나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노벨상 수상자랑 같이 일을 해볼 수 있다라든가 그런 이제 아니면 세계적으로 또 가장 뛰어난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든가 이제 연구 자율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아마
우리보다는 저쪽에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보장을 해주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모두 연구원들이 감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에서 좀 더 벗어나게 되는 거겠죠. 인재 유출이 우려되는 것은 그 인재 자체도 그렇지만 이 인재가 감으로 해서 기술 유출이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건은 최근 5년간 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적발 추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디스플레이가 16건, 전기전자가 9건, 이 자동차 9건 등으로 이 피해 규모만 약 26조 원을 넘기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다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제일 많네요. 38건. 핵심 기술 유출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에 삼성전자 전 임원 등이 이제 반도체 공장 도면을 이제 중국으로 빼돌려서 중국에다가 복제 공장 설립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요. 현대자동차는 GDL이라는 가스 디퓨전 레이어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이걸 또 이제 협력사한테 유출하고 협력사가 그걸 다시 또 미국 기업한테 유출하는 이런 식의 또 문제도 한번 있기도 했고요. 또 배터리 업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또 영업 비밀이 이제 외부로 유출돼서 굉장히 많은 그 손해가 있었고 이때 이거 유출하면서 그때 한 10억 정도를 이제 수수했다. 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유출한 대가로. 이렇게 사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그 카이라고요. 카이라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이쪽에서도 사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연구원이 이걸 갖고서 외국으로 가다가 적발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기술력이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의 공통된 문제이면서 카이 같은 국가 그런 연구소까지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기술을 유출했을 때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나 돼요?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술들 이렇게 다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뭐 반도체, 배터리, 뭐 백신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놓고서 이런 기술은 보호해야 돼. 라고 하고 이런 기술을 해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고 유출을 할 경우에는 국가 핵심 기술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핵심 기술까지는 아니지만 산업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면 15년 이하의 징역이 아까는 3년 이상이니까 쭉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15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15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 첨단 그 전략 산업법에 따른 국가 첨단 기술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합니다. 이거는 더 특별하게 또 뽑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억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강한 그 형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실 나중에 뭐 반성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호를 잘 하게 되면은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감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꾸준히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7년 이사의 징역이나 65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무슨 필요한 대책은 있습니까? 범죄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청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엄벌해야 돼. 네.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범죄니까 엄벌한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이게 전반적으로 일단 유출 자체를 다 막자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나 여기 들어가면 발목 묶여가지고 절대로 못 나가네. 배우도 못 받네. 이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약간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내가 하려는 게 국가 핵심 산업이래. 야 이거 하면 안 되겠어. 안 돼서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러니까 핵심 인재들 그 개발자들이나 연구원들하고 경업금지 약정 같은 걸 많이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경업금지 약정은 퇴사를 하면은 경쟁 업체에 몇 년 못 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에 있다가 애플 2년 정도 못 가.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길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큰 빅테크 회사들은 그 경업금지 약정의 기간을 상대적으로 늘리면서 그러면서 왜냐하면 경쟁 업체에 가면은 이제 유출이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그 늘린 기간 동안 그동안 받던 연봉 수준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만약에 연봉이 3억이었으면 너 5년 동안 경쟁업체 가지 마. 다만 5년 동안 우리가 15억을 줄게.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놀아도 돼. 근데 너가 경쟁업체 가는 것보다 차라리 놀면서 내가 15억을 줄게. 그렇지. 그래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업체하고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좀 도움을 줘. 근데 이렇게 했는데 딴짓을 하면 그건 엄벌해야죠. 그렇죠. 엄벌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가 좀 더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많은 회사들이 그냥 그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봉 협상하고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을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경업금지 약정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2년 동안 경쟁업체 못 간다. 근데 그걸 사인 안 하면 근로계약 체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한 경우가 많아요. 보상 규정도 없으면서. 그 보상 규정도 없으면서. 근데 이제 한국도 인재들 갖다가 우리가 확보하고 유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좀 규제도,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고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인재 유출이나 기술 유출이 이제 첨단 산업 분야로 계속 이게 가고 있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전문 인력을 계속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부족해진다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공계 전문 인력이 매년 6천에서 7천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정작 기업과 대학, 이 연구기관에서는 핵심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의 경우 향후 10년간 약 12만 7천 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7만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고급 인력도 2027년까지 12,8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또 클라우드는 18,800명, 빅데이터 19,600명 등 이 특정 분야별 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성공하던 방식이 뭔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술 개발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공부를 시켜서 양성을 하면 기술 개발 목표에 따라서 쫙 쫓아가기만 하면 됐으니까 빠르게 쫓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그러니까 양성을 해놓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정책을 펼 때, 특히 과학기술 인력을 정책을 펼 때도 항상 뭘 하는가 하면 이 분야 앞으로 이만큼 커질 텐데 이만큼 커질 테니까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양성을 계속 해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싸지죠, 그렇죠. 인력이.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인재가 없어, 우리한테. 이 얘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경력개발 루트, 경력개발 경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없이 양성만 계속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밑에만 계속 깔리는 거죠. 부족의 의미는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서 AI 쪽에 이제 인재 부족하죠. 핵심 인재 부족한데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채용 공고하는 비율은 전체의 한 2~3% 채 안 됩니다. 즉 아직 산업이 성숙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핵심 인재는 부족하지만 산업은 아직 성숙해서 일자리는 별로 없어요.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에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이 사람을 계속 양성을 해야 되는. 또 하나가 이 대규모 투자가 안 일어나고 투자가 축소되니까 내가 이걸 해봐야 쓰임새가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소가 발표한 이 국가별 AI 민간 투자 규모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AI 민간 투자액은 13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8,937억 원으로 세계 9위에 머물렀습니다. 1위인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48배 이상 많은 672억 2천만 달러를 AI에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이 투자가 활발하고 규모도 큰 미국이 이 AI 기술 개발에서 우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이 한국 기업들도 AI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곤 하지만 이 빅테크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황을 알고 싶어요. AI 인재나 AI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실 기술 수준의 선진국 대비, 특히 미국을 대비해가지고 미국을 100으로 놓고 이 기술 수준을 전문가에 물어서 측정하는 그런 식으로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AI 쪽은 측정을 해보면 그래도 한 88%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88% 수준이란 거는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많은 투자를 해서라기보다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나 출연연이나 이런 식으로 R&D를 많이 하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 몇 개는 R&D 투자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투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국가 수준에서 엄청난 투자가 많다,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아주 부족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재가 해외 유출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선진국에서 해외 인재를 데리고 오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인 거죠.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나라고 비자를 조금씩 풀어주면서 비자만 풀어줘도 충분히 온 애들 중에 골라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근데 EU만 돼도 EU는 이제 요즘 많이 힘들어지고 핵심 인재 경쟁에서 점점 뒤떨어지니까 연구 생태계를 더 갖춘다. 인프라를 갖추고 연구를 더 잘할 수 있게 경력 개발 시켜줄게 이러면서 그걸 같이 하면서 비자도 풀고 너 같이 연구비도 줄 테니까 같이 고려하면서 우리 같이 EU 프레임워크라고 그 교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고 연구 개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호라이즌 유럽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 프로그램 중 하나로 7년간 예산은 총 955억 유로, 한화로는 약 136조 원에 달합니다.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하지 않은 제3국은 자체 연구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쓰고 있는데 이런 해외 사례에 대해서 길금희 기자가 알아왔습니다. 한 가지 예로 중국이 진행 중인 해외 인재 유치 프로인 천인 계획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천인 계획은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서 현지 인재들과의 인력풀을 조성하겠다는 명분 아래 이 마구잡이식으로 해외 인재들을 데려가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도 주요 산업 분야에서 연구 중인 학자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3명이 이 천인 계획에 합류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넘어간 학자들이 몸담고 있는 연구 분야도 양자 컴퓨터와 AI 딥러닝, 이 신약 개발 등 모두 미래 시대 먹거리로 꼽히는 주요한 신산업 분야입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인 계획을 위해 떠난 학자들은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명문대 교수로 재직을 했거나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등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자산인 중요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인데 이 밖에 한국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이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선정한 세계 상위 2% 과학자 명단에 포함된 학자들도 이번 천인계획 명단에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막강한 연봉을 제시하면서 인재들을 유혹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사례들입니다. 이 두 번째 준비한 표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 미국 빅테크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초봉을 나열한 표입니다. 최근 AI가 세계적으로 주요한 산업으로 지목된 가운데 관련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는 미국 기업들이 저마다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연구원 초봉은 적게는 9억 원부터 많게는 10억을 넘기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픈 AI의 박사급 연구원들의 초봉은 우리 돈으로 11억 3천만 원. 실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이 AI 연구원들을 모시기 위해 직접 연구원들에게 이 이메일을 통해서 영입을 추진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미국으로 스카웃이 되거나 이 자리를 옮기기만 하면 이 기본 몸값이 10억 원 안팎인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연봉으로 인재들을 잡아두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천문학적 자금을 내미는 빅테크를 따라잡기는 버거운 수준이라는 진단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4대 신기술 분야 인력 수급 조사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27년까지 AI 분야에서 12,8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우려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해석인데요. 국내 AI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2억에서 3억 원 수준으로 이 빅테크 기업의 초봉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재 유출을 못 막으면 이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속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포하고 있는데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렇게 큰 돈을 내미는 빅테크들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국내 기업들이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남은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 속 학자들의 오랜 연구로 남기는 성과 하나하나는 국가적 재산이 되는 만큼 국가의 인적 자원을 지키기 위해 정부도 기업과 합심해 발빠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심각하네요, 진짜. 인력 2, 3억 받는데 저쪽에서 초봉이 10억이면 아니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법으로 막겠습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막는 거는 사실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죠. 그렇죠. 몇 가지 면에서 보완할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제가 스타트업 쪽이나 M&A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한국이 스타트업 업계가 생태계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게 2018년부터 한 21년, 2년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훌륭한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딱 설립하면 정말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만 이끌면은 뭐 500억, 1000억, 2000억의 그 스타트업이 매각되는 사례가 그렇게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게 좀 어려워졌거든요. 여러 가지 경기 문제라던가 경제가 좀 어렵고 한 게 있었는데 저는 적어도 법률 정책적으로는 이 M&A라던가 이런 창업, 투자 이런 쪽 시장을 갖다가 좀 대폭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면 그러면은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경제적 부를 누릴 수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나 이런 큰 회사에서 그냥 연구원으로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뭔가 주도적인 경영자로서 리더로서 근무하는 걸 더 선호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 외에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많이 플러스 시키는 요인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안타까웠던 거는 올해 그 R&D 국가 R&D 예산이 굉장히 이제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데는 뭐 50% 이상 삭감됐고 누구는 70%까지도 삭감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정말 연구를 못 합니다. 아예 못해서 그분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하고 싶은데 연구를 못 하니까 해외에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연구 R&D나 이런 걸 갖다가 좀 그 우선순위에서 좀 앞쪽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미국에 100% 맞춰주기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들이 원하는 연구나 본인들이 원하는 뭔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모든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까 길금희 기자 얘기할 때 보니까 AI 인재에 대해서 굉장히들 욕심을 내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맨하탄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니까. 네. 사실 맨하탄 프로젝트는 딱 과학자들 가다 놓고 막 그 원자폭탄을 만들기 네. 위한 핵 막 투자를 한 거잖아요. 사실 뭐 그런 식은 AI 연구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미국이 그 대규모 투자를 하면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흡수될 거고 미국은 연구 생태계도 좋기 때문에 아마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사실 기본적으로 IT 쪽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이 바이오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끌어가지고 하면 다른 쪽을 다 죽일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힘들죠. 다만 기업들이 나서서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얘기는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 정부도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해서 톱티어 비자를 뭐 신설할 계획이다 이랬는데 이게 뭡니까 톱티어 비자라는 게? 네, 정부가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고자 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힌 건데요. 인공지능 로봇,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이 첨단 분야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톱티어 비자를 만들어서 우수 인재와 이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 또 체류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우수 유학생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구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 취업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톱티어 비자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비자 제도는 특히나 이게 개별적인 제약을 두는 그런 거에 아니면 제약을 푼다고 하더라도 개별 부처가 그 상황에 맞게 그런 딱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을 대상으로 풀어주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뭐 너무나 다양한 게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걸 하나를 얻는다? 이게 생각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학령 인구, 대학생들 다 줄어들어서 문제잖아요. 근데 이공계는 석박사는 아직까지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외국인 들어와가지고 현재 풀겠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외국인 인재가 볼 때도 매력적이고 국내 사람들이 볼 때도 매력적인 걸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좀 이제 할 때가 진짜 되지 않았나. 시스템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예. 나보다 너무 잘하는 애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네. 약간
혼자 다 모든 걸 할 수 없는 시대가 아. 과학기술자도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을 그러니까 해주시면. 팀으로 해주고 전혀 다른 사고방식 가진 사람과 협력을 해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서 함께 크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수가 생각이어야 있거든요. 그런 해외 인재가 것들죠. 오죠. 그런 것들을 서로 개방을 하고 서로 그런 걸 더 촉진하고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경쟁자로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프랑스도 사실은 프렌치 테크 비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 관련해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비자를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벤치마킹 할 거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저는 많이 글로벌화 되긴 했지만 유수의 선진국에 비하면은 되게 외국인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굉장히 특히 근로를 제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정도는 되게 글로벌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 스타트업 네이션 뭐 이런 제도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인재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걸 국가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온 인재 유수의 인재들과 뭔가 업무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 특히 미국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회사들은 그 근로자하고 잘 얘기해갖고 언제든지 다른 데 이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너무 해고가 쉽게 돼서 아주 문제점이 크게 있을 수는 있는데 한국 기업 입장에서 함부로 해외 인재와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한번 체결하고 나면 사실은 한국 근로기준법상 해고라던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한국에 있는 그 인재를 채용하는 게 낫지 꼭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해외 인재를 유치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은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2022년에 연구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대학원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대학도 투자를 하고 그 교수님에게만 다 맡기고 뭐 학생들 알아서 커 이게 아니라 제대로 키우는 건 키우는 대로 하고 대학은 연구개발도 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은 또 전문가를 고용해가지고 진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고 저희는 뭐 연구자 훈련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만은 그런 시스템을 아예 별도로 어떻게 잘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대가 진짜로 온 거고 이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도 이제는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이 사람을. 이런 큰 경력개발 경로란 걸 기업까지 연결해가지고 스스로 오게 만들까, 유인할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바꿨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출된 인재를 이렇게 다들 논의할 때 유출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출된 인재를 다시 데리고 오는 리턴 프로그램도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출된 인재가 사실 이렇게 사실 리스트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일 수 있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엔비디아, 인텔, 뭐 맞아. 메타 이런 데 간 친구들은 정말 핵심 인재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명문대가 많지 않았을 때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이런 대학들을 만들 때 해외 박사 받으신 연구원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고 한국에 와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데리고 모셔왔거든요. 똑같이 이제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유출된 거에 대해서 연봉 10억, 20억 주는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다시 한번 리턴 프로그램을 계획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거 아주 좋네요. 네. 이렇게 인재 유출은 정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죠. 잘 지켜야죠. 국내외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 토양을, 과학기술의 토양을 좀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